사실 우리나라의 MG가 전 세계 MG와 다른 거 아십니까? 뭐가 달라요? 보통 통상적으로 2030 세대들의 자가 구입률이 네. 전 세계적으로 20%대밖에 안 됩니다. 그 왜냐면 당연한 게 당연하죠. 돈이 돈이 없는 게 없잖아요. 당연한 거죠. 예, 근데 한국의 MG는 다르다는 거죠. 한국만 다르니까 네. 뭐냐 이거 한국 애들은 왜 이렇게 자가 점유율이 높냐 2030들이. 네. 그러니까는 9월에 국토연구원에서 레포트를 내요. 네. 이거 이상하다. 그 요즘에 정부가 또 요즘 다급하게 막 여러 가지 또 정책들 뭐 대책을 막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특례보금자리론 가장 최근에 바꿨던 게 그 6억에서 9억이죠. 그 네. 일반형 대출을 네, 일반형 없애고 우대형만 네, 남기고. 지금 그거를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이제 막았는데 네. 요거 왜 어떤 의도로 한 거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 사실 특례론이 어떻게 보면은 2023년 저는 사실 올해 부동산 시장을 네. 좀 약세로 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기준금리가 올라갔고 네. 그리고 시장금리도 올라가다가 멈췄지만 시장금리 레벨이 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 빠지고 전세 빠지면 매매 빠지니까 네. 그래서 올해 시장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봤는데 중간에 제 전망을 틀리게 만든 이제 그런 가장 큰 대책이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안타깝지만은 한 4월 정도 됐을 때는 이미 너무 그런 성과가 보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특례론이 갖고 있는 그래서 이게 시장에 확실히 엄청난 영향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22년 하반기를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21년 말부터 22년까지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300bp 가량 올리고 그리고 DSR을 전격적으로 도입하다 보니까 22년 4분기 기준으로 가계 전체 DSR이 40.6%. 그러니까 한도를 초과해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소위 수요가 없는 거고 수요가 기계적으로 녹아 버리니까 그냥 현금 흐름 부담을 느껴서 그 문제가 되는 차주들이 그 당시 3분의 1 정도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가계대출에 있는 차주 중에서 3분의 2는 40% 언더인데 네. 3분의 1은 40%가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뭐 70% 이상 이런 분들은 소득 전부를 이자로 내는 거고 네. 300%도 있어요. 그러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못 버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던져지는 과정에서 그거를 받아줄 수요가 DSR 40.6 넘어버려서 없다 보니까는 수요가 없었고 그래서 고점비 막 30, 35% 이런 하락이 나왔고 네네. 그 당시 제가 유튜브 현장 답사 가면서 막 여기 네. 그 사시는데 주변에도 가가지고 네. 여기 지금 고점이 26억인데 19억까지 빠졌다고 막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영상 찍어가지고 했었는데 그때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부에서는 그전에는 개입이 없다가 시장이 그렇게 급락을 하니까 개입을 했죠. 초창기에는 청약으로 개입을 했었는데 네. 그리고 안심전환 대출도 만들어져서 이거 사람들이 DSR 시중은행 대출 때문에 부담을 받으니까 그 정책 모기지로 싸게 전환을 해라 이러면서 했는데 그거는 종전대출 전환이지 매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택은 매수를 해야지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수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수요는 돈이고 그래서 한국 가계는 금리와 DSR 영향을 받았는데 특례로는 금리 DSR 영향을 거의 안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금리는 만기로 희석을 하고 DSR부터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이 50년을 도입을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DSR은 안 보겠다. 소득도 제한 없고 그리고 9억 이하. 9억 이하니까 9억 이하 집에 대한 매수 수요가 나오고 그거를 팔면은 소위 서울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상급지 이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강력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심지어 제가 충격받았던 거는 규모가 너무 컸어요. 규모가 40조 원이나 네. 되니까 40조. 한국 가계 전체가 1년에 60조 정도 빌리는 거가 평년도의 타겟인데 단일 프로그램이 40조짜리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매크로로 따지면은 기준금리 100bp 인하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서부터 살아나기 시작을 해서 그 4월, 5월부터 완전 돌려세웠죠. 네. 돌려세웠고 5월 달 정도에는 특례로만 7조 원을 빌리거든요. 한 달에. 우리나라가 한 달에 10조 빌리면 제일 많이 빌리는 달인데 이러니까 그때는 느꼈던 게 뭐냐면은 특례론으로 인해서 그 시장이 강세장으로 돈의 힘으로 이제 전환될 수밖에 없고 소위 이게 유동성 랠리인데 이게 오는구나라고 이제 느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당시에도 경고성 멘트를 계속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7, 8월 되니까 7월부터는 시중은행들도 이게 특례론이 꿀이고 그다음에 사실 7월부터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내려가면서 시장금리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출금리도 올라가야 되는데 7월부터는 은행들도 그 상황에서 대출 수요가 없다고 느껴서인지 7월부터 정책 모기 그러니까 50년 만기 주담대를 런칭을 해요. 네. 50년 만기 주담대 런칭해서 이게 통하는구나. 그리고 선생님 나이 좀 많으세요? 그럼 45년 만기. 그래가지고 종전에 40년 만기인데 45년 만기, 50년 만기를 만들어가지고 팔기 시작하니까 7월, 8월부터는 시중은행 모기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책 모기지가 시중은행 모기지로 자연스럽게 연착륙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튀기 시작하니까 가격 상승이 높아졌고 그러니까 한은에서 금통위를 열면은
보면은 온통 기자들이 금토일 때 첫 질문이 뭐냐면은 이게 8월이랑 그 전에 항상 그랬었는데 아니 이거 기준금리는 긴축적인데 그 특례론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가계대출 다시 올라가는 거 보면은 뭐 어떻게 손봐야 되는 거 아니야? 기자들이 엄청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은의 입장이 이런 거였어요. 아 기준금리는 긴축적이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미시적으로 자산시장 특정 시장에 대해서는 좀 미시적으로 개입해가지고 하는 게 명분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한 2달 정도는 미시적인 개입에 대해서 되게 근거를 대면서 들어봤었거든요. 그런데 9월 13일에 정확하게 그날 레포트를 내면서 한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기준금리가 긴축적일 때 대출 상품 금리나 부동산 제도 같은 거 그거를 매크로 정책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랑 부동산 정책이라고 요약을 할게요. 상품 금리랑 이런 거를.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랑 상품 정책이 그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전 세계 38개 국가를 다 조사한 레포트를 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통화 정책만 긴축적이면 2년 동안은 가격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가 3년 차부터는 그러니까 금리가 긴축적인 게 3년 가면 못 버틴다. 3년 차에 확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통화 정책이랑 부동산 금리 정책이 긴축적이면은 바로 하락을 해요. 바로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대출도 바로 감소를 해요. 근데 통화 정책은 긴축적인데 부동산 정책이랑 금리 정책이 굉장히 완화적이 버리면은 그러면 그때는 그냥 대출이 감소하지 않거든요. 부동산 가격도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국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9월 13일 보고서가 나오면서 분기점이 생겼는데 그때 한은의 판단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3.5% 기준금리가 제약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FMC도 나왔는데 미국에서 또 올리고 내년에 인하폭이 낮아지니까 우리도 굉장히 쫄리는 상황이 됐는데 부담스럽잖아요. 네, 부담스러운데 그러면은 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제도가 같이 동시 제약적이어야 뭔가 이런 물가나 이런 부분이 빨리 조정이 끝나고 그다음에 다시 기준금리를 낮추는 상황이 올 텐데 기준금리는 이렇게 갖고 좀 더 올려야 되는 그런 국면인데 상품이나 정책을 굉장히 완화적으로 요즘 주담대도 작년에는 5%였는데 요즘 원밸류 주담대가 이슈인데 3.5%까지 주잖아요. 그리고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도 신규 구입은 3.9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품금리는 벌써 110bp 내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가계대출 다시 늘어나고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길게 끌고 가야 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명분을 딱 제시를 했고 그래서 9월 13일 그 금융기관 안정회의를 하고 나서 곧바로 나온 조치가 이 상황을 대출 늘어난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너무나 완화적인 상품들이 존재했었는데 그게 특례론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특례론 중에서 9억과 소득 제한이 없는 부분은 없애버리고 원래 특례론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합쳐진 거니까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이 6억 이하 소득 원래 한 8천만 원 이하였는데 그거를 1억으로 늘려주긴 했지만 이제 우대론만 조금 유지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단순히 이게 한 개 상품이 끝난 게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무언가 통화 정책이랑 매칭돼서 가지 않는 이런 금융 상품들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니까 금융 당국에서는 특례론과 56만 기 주담대 이런 거를 없애라 이렇게 해서 긴축적인 환경으로 갖고 가자 이렇게 방향성을 잡은 것이 9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장이 변곡점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길게 답변 드렸지만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우선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지금 일반형을 없앴다는 거는 요 정책이 어떤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일반형을 없앴기 때문에 그 이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기준들을 다 우회할 수가 있어요. DSR 우회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종전에는 9억 이하 기준으로는 DSR 우회 그 자체가 제일 파워풀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모든 가게들은 DSR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건데 요 상품만 우회라고 하는 거는 완전한 특혜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대론이 남아 있어도 그 우대론이 DSR 적용을 안 받는다면은 그냥 그 6억 원 이하 주택 시장에 우리가 몇 년 동안 봤었던 풍선 효과는 날 거고요. 다만 소득 기준 제한이 있는데 지금 이제 고소득자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1억 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가구 통계를 보면은 합산 1억 원이 적은 소득은 아니거든요. 6억 원의 주택을 사기에 적은 연봉도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PIR을 봤을 때 소득 기준을 막 10배로 보라고 하면은 합산 1억 원이면은 세후 7천이고 그러면 7억짜리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럼 6억 상품이면은 전 충분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쪽 시장에 다시 뭔가 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생각은 하는데 다만 제 생각에는 이걸 어차피 1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대론을 내년 1월까지는 하는 것 같고요. 없애기는 좀 명분이 좀 있어요. 네, 갑자기 끊어버리면은 종전에 있었던 보금자리론은 주거 복지 금융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시 존재했었거든요. 특례만 1년으로 간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특례라는 게 긴축적인 통화 정책과 반대로 갔기 때문에 이 특례 부분만 없애고 종전 보금자리론으로 가는 거여서 이거는 막 생각했던 것처럼 엄청난 풍선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로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그
근간은 소위 시스템을 완전히 회피하거나 그 위에서 놀 수 있는 특례 상품들을 만드냐 안 만드냐 이게 네. 사실 내년 전망에 저한테는 코어였어요. 네. 그래서 이번 머니트렌드 책 쓸 때도 네. 시장 전망을 좀 담아야 되니까 특례론이 있냐 없냐가 네. 되게 위아래로 확 벌어지고 약간 이런 건데 이게 진짜 어렵다 하면서 네. 썼거든요. 그래서 이 특례론이 저한테는 그만큼 의미가 있었던 건데 그냥 한은에서는 그런 정확한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물론 정부 당국에서도 진짜 하는 말대로 할지는 봐야 되지만 어쨌든 특례 부분이 빠졌다는 부분만 보자면은 내년에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어쨌든 한국은행의 뭐 그런 의견을 어쨌든 반영을 해가지고 네, 반영했죠.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정책을 하는데 왜 이렇게 네. 엇박자하냐 네, 좀 네. 맞춰줘라 해서 어쨌든 없애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시그널은 앞으로 우리도 그러면 좀 맞춰가지고 네. 이렇게 좀 완화 정책을 좀 우리도 좀 줄이겠다 네, 이렇게 네.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석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약간 이런 기조를 좀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네. 좀 내년에도 그래서 지금 통화정책상의 불확실성이 지금 더 커졌잖아요. 네. 연준의 FOMC 이후로. 그런 상황에서 매우 완화적인 어떤 특례 프로그램을 올해 규모로 돌리는 거는 이제 명분이 많이 약해졌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22년 하반기 제가 막 카메라 들고 현장 갈 때 분위기는 진짜 세상 멸망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주간 동향 보면 전부 시뻘겋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은 더더욱더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금 제시할 수 있는 명분이라는 거는 그냥 1년 너무 짧다 뭐 약간 이런 그런 거여가지고 그런 거는 큰 명분이 되긴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거시 아니면 부동산 또 가게 이런 환경상 지금 이걸 강력하게 쓰긴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유지 정도로 가게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다시 아까 말씀하셨던 연초처럼 네. 그냥 가계 부채를 좀 낮춰야 되니까 네. 대출을 좀 상환시키려고 이제 조금 더 압박을 해가지고 좀 그것도 낮추려고 할까요? 답을 이미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네. 가계부채의 GDP 배율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는 GDP 80%인데 네. 그거는 두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현재 대출 규모를 유지하는데 소득이 올라가면 네. 되는 거고 네. 아니면은 뭐 대출을 급격하게 그냥 긴축시키면 되는 건데 대출의 급격한 축소는 자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게 22년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자산 가격만 하락하면 사실 정부가 개입할 명분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냥 뭐 주식 시장에는 물론 뭐 사이드카나 서킷 같은 게 있지만 그치만 주식 시장이 빠졌다고 막 정부가 주식 직접 사주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다만 이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분양 경기와 이제 금융기관 대출 위험이 이제 경기를 건드리게 되면서 작년 9월부터 개입을 한 거여가지고 그래서 급격한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을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늘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자산이라는 게 비싼 거 다 인정하는데 이게 하락하면은 또 등장해 주겠지 네. 그분이 네. 이러면서 이런 자신감들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마음은 그런 거겠죠. 뭐냐면은 급격한 하락은 원치 않지만 어느 정도의 하락을 인정했던 게 22년 3월 5월부터 이 정부 출범하고 22년 네. 5월부터 22년 9월까지는 그런 거였잖아요. 요 정도 빠지는 거는 뭐 괜찮다. 급격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네.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막 받쳐서 막 올린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의 완만한 조정을 용인하는 형태의 정책을 조합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이제 FOMC에서 네. 이제 뭐 매파적인 얘기가 나왔죠. 나왔죠. 뭐 금리는 동결했지만 네. 그래서 내년도도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뭐 금리를 또 유지할 거고 네. 올해도 뭐 금리 인상은 조금 더 갈 것 같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은 더더욱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뭐 계속 금리를 동결은 하고 있지만 네. 미국이 계속 저런 식의 스탠스를 유지하면은 우리도 부담감은 점점 높아질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한은의 기준금리는 네.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가 그 쓰는 금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는 결국은 상품금리를 쓰는 네. 건데 그 상품금리만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하반기에 5%대에서 최대 6%대의 상품금리가 지금 평균 4%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품금리 단에서는 100에서 150bp 정도 되는 상당히 완화적인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품금리가 이렇게 완화적일 수 있었던 거는 올해
올해 하반기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인하 사이클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올해 2분기에 있었고 그래서 올해 2분기부터 정말 시장 금리가 급격히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올해 좀 싸게 팔더라도 또 나중에는 좀 올라가니까 먹을 놈이 생겨가지고 소위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일시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만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행끼리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은 그거에 대한 그 수요도 위축이 되니까 걸만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자 FMC 이후로는 연준에서 일단 하이어 폴 롱거 좀 길게 갈 것 같다. 그리고 또 시장 급락을 갖고 온 거는 26년 점도표 얘기했는데 26년 점도표가 그러니까 롱거런 점도표가 2.5%로 찍힌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5문이 위로 높게 좀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준 안에서도 13대 5로 뭔가 중립금리가 올라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중립금리가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인하폭이 과거에 지금 현재 5.5에서 2.5로 가는 게 아니라 5.5에서 3.5나 4로 갈 수도 있다는 거고 이러니까 이제 내려가도 이만큼밖에 안 내려간다고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한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상품금리 내려가는 것도 좋은데 이건 한 1, 2년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결국은 통화 정책이 긴축적인지 아닌지가 그 3년 차부터 시차를 두고 자산 시장을 건드리게 되는데 그 3년 차 시차의 통화 정책이 긴축적이라고 하면은 그 조사한 아까 38개의 나라 자산은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이어폴 롱거에서 롱거가 길어지면은 1, 2년은 회피할 수 있는데 그게 올해가 1년 차고요. 저희가 상품금리 낮췄으니까 내년도 뭐 상품금리 레벨에 따라서 이런 좋은 분위기가 갈 수 있지만 긴축적인 환경이 3년 차가 되게 되면은 그때는 또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부동산 시장에 뭔가 변곡점이 일어날 법한 환경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아까 13대 5의 비중으로 여전히 뭐 내려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는 상전벽해 된 것 같고 고금리가 길어질 것 같은데 이러면서 보수적인 포지션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점점 그 숫자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거 진짜 뭐 달라지나? 막 이러면서 쫄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태도들은 결국 그 수요의 변화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지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부익남 채널에서 그 소름공식도 얘기를 했고 소름공식은 월세를 할인율로 나누는 건데 할인율이 상품금리라 치면은 확 내려갔잖아요. 확 내려가다 보니까 전세도 올라가 버렸고요. 그렇죠. 전세 올라가면 매매 무조건 올라가요. 근데 지금 할인율이 다시 올라가는 환경이면은 전세가 정점을 찍고 전세가가 다시 조금 내려볼 수가 있고 전세가가 내려온다면은 그에 비례해서 매매가도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그 가격 전망이 결과적으로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중반기 2, 3분기 이제 크게 안 맞았던 거는 시장금리의 상품금리의 변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상품금리 인상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뀐 분위기에서 지금 뭐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은 보수적이라는 거는 뭐 굳이 지금 부동산을 뭐 투자적으로 접근할 때는 뭐 안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부동산을 그러니까 저는 주거와 투자를 계속해서 분리해서 선택할수록 결국은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부동산이라는 것도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상반기 10%의 그 굉장한 강세장이 나왔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고점비 90%대까지 회복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전국 평균으로 보면은 여전히 80%밖에 회복을 못했고 15% 이상 하락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지역도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완전 돌아선 게 아니라 일부 지역이 세게 돌아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 그 세게 돌아선 지역을 뭐 다시 뭐 완전 적극적으로 뭐 레버리지 풀로 때려서 취득한다거나 하시는 게 투자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집을 산다는 게 뭐 실거주 한 채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안타깝지만 실거주 한 채라는 것도 결국에 절반은 투자적인 자산이 배치가 돼요. 거주는 월세나 전세로 소화할 수가 있는데 매수를 하게 되면은 서울은 전세의 2배니까 그 전세가액에 비례한 그 1배 정도 되는 금액을 내가 자산을 취득하면서 자산 가격 상승에 베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매수 이꼴 무조건 롱 포지션이라는 거고 그 롱 포지션이라는 건 롱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라는 거는 뭐 싸거나 타이밍이 좋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현재는 싸지는 않고 그다음에 타이밍은 저는 그 타이밍이라는 게 결국 그 금리 변화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가계대출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늦었
늦었지만은 특례론 같은 그런 상품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타이밍의 그 마감 국면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그 유튜브 씬에 유튜브가 우리나라에 퍼진 게 20년부터인데 부인나님은 기억하시겠지만 13년부터 18년까지 집사라고 노래 불렀던 게 전데 그때는 사실 집값이 많이 쌌거든요. 그래서 소득 대비 이렇게 낮고 2008년부터 2017, 18년까지 10몇 년에 걸쳐서 PIR이 안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집을 안 산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20년, 21년부터는 PIR이 너무 올라가니까 집을 취득하게 되면은 결국 부담이 되게 커지는 거였어요. 근데 20년, 21년에 그게 익스큐즈가 됐던 거는 금리가 낮았어요. 금리가 낮았으니까.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커도 실제 제 현금 지출액은 적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도 높아버려요. 그리고 가격 레벨도 어쨌든 높고 그러니까 투자 자산으로서 이게 진짜 좋냐라고 하면은 그건 잘 모르겠다 이거고 근데 난 돈이 좀 돈 모아놨고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고 이 정도 현금 흐름 내가 담당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자산의 한 일부를 뭐 60%나 뭐 맥스 70 아니면 절반 정도를 부동산으로 갖고 있을 생각이고 자산 배분의 전략으로 그리고 난 이 동네에 오래 살 생각이다 5년 이상 임대차는 4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가 거주의 목적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산 배분의 연장선에 사는 거로 생각하는데 제가 경계하는 거는 부동산 한 채를 총자산으로 완전히 연끌하고 몰빵하고 부모님한테 지원받고 패밀리뱅크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걱정하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MG가 전 세계 MG와 다른 거 아십니까? 뭐가 달라요? 엄청 다릅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화두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2030 세대들의 자가 구입률이 전 세계적으로 20%대밖에 안 됩니다. 그 왜냐면 당연한 게 당연하죠. 돈이 없잖아요. 당연한 거죠. 예, 근데 한국의 MG는 다르다는 거죠. 한국만 다르니까 뭐냐 이거 한국 애들은 왜 이렇게 자가 점유율이 높냐 2030들이. 그러니까는 그거를 얼마 전에 9월에 국토연구원에서 레포트를 내요.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해석을 한 건데 주금공에 있는 그 연구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MG들이 다른 나라처럼 한국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은 아닌데 근데 자가 취득률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패밀리 뱅킹이 된 거다. 그리고 사실상 준 증여가 많이 작용을 하면서 유주택 가구들을 통한 그런 증여를 통해서 한국 MG들의 그 구입률이 유난히 높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조금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다 샀다. 그래서 다 샀다. 다 사고 있다. 그러니까 타국에서는 2030대는 자연스럽게 낮고 그들이 뭐 4050이 되면서 집을 사면서 그때 매수 수요가 확 올라오는데요. 저희는 시작부터 사버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되면은 더 좋은 집, 더 비싼 집 이런 거를 사야지 되는 그런 환경이고 그리고 이게 일부 공급의 왜곡을 좀 갖고 올 수 있다고들 해석을 해요. 뭐냐면 2030들은 돈이 없으니까 이들에게 맞는 임차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공급의 방향성이어야지 되는데 이들이 외형으로 보면은 집을 사버리니까 그러면은 막 분양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막 분양주택을 고급화 시켜가지고 분양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쪽 수요가 생각보다 약한 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금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게 재밌었던 거는 한국 2030은 달라도 다르다. 열심히 사는구나. 열심히 다른 산다. 나라랑 다르게 이게 높구나. 그래서 보통 자가 소유율이 0U자로 나오거든요. 어릴 때 낮고 4050에 정점 찍고 그다음에 나이가 많아지면 집을 팔거나 줄이면서 자가율이 낮아 0U자 형태인데 그 0U자의 시작이 이제 다른 전 세계 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은 자기네 현재 4050 때의 2030 시절에는 소위 한 30-40% 됐는데 이게 한 60-70% 갔다가 다시 30-40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소위 밀레니얼들이 올라올 때는 그게 다 2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포인트 차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따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뭐야? 막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사?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은 그러면은 요 세대들에서 이렇게 사실상의 증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죠. 뭐 돈이 어디서 뭐 나온 건 아니니까 갑자기. 네,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2030인데 집 사는 경우에 부모로부터 뭐 5천만 원 1억 정도 지원을 받고 집을 사는 게 마치 당연하다고 생각들을 하고 그들이 만약에 5억 원 이하 주택을 산다고 한다면은 특례론을 썼거나 아니면은 쉽게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레버리지가 합쳐지면서 그래서 5천만 원 1억이라는 돈이 요새는 되게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 모으려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엄청 오래 걸리죠. 진짜 오래 100만 원씩 뭐 100개월인데. 저희 유튜브도 뷰 클릭당 2.5원 주지 않습니까? 2.5원 주는데 그거 모으려면 진짜 하세월 걸리는데 하여튼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그 대세적인 흐름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시장의 흐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다 빠질 때 이제 혼자 올라가는 것처럼 이 개별 상승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동산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집을 사야 되는 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거를 해야 된다거나 뭐 나는 뭐 지금 사야겠다 하는 분들은 이 개별 상승을 노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책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용인이나 뭐 어떤 경기 남부권 이 반도체 뭐 이런 쪽을 뭐 좀 설명을 해 주신 게 또 있어요. 반도체가 이제 뭐 대규모로 투자하는 지역들을 좀 주목을 해라. 했던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주택 가격이라는 게 가계 대출 같은 그런 거시경제 지표에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인데 또 그 안에 미시적으로 보면은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주택의 면적이 될 수도 있고 연식이 될 수도 있고 소위 그 안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논리들이 또 존재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주택 시장에 있는 논리들 중에서 그 제일 최선호하는 논리는 결국 주택 시장은 지난 50년의 역사에서 그냥 항상 신축의 메타였고요. 신축 대단히 대규모 주거 지역이 건설되는 지역이 항상 그 시대의 주인공이었고 서울만 하더라도 신축이 계속해서 지어진 데는 서초 강남인 거고요. 왜냐하면 재건축이 계속됐기 때문에. 근데 특정 시기에 신축이 밀집해서 지어지는 뉴타운이 돌았을 때는 거기가 대장이었어요. 2015, 16, 17년에 마포. 그다음에 그 신길도 2015, 16 그러니까 강북 뉴타운들이 서울이 2017, 16, 17, 18년도에 강북 뉴타운들이 대거 준공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때가 한때 대세였던 거고요. 2020년, 21년에는 경기도에 있는 그 경기도 도시들 의 구도심 지역이 성남 구시가지, 수원 구시가지, 안양 구시가지, 뭐 지금은 광명 구시가지 이런 데들이 재건축이 되면서 신축 메타로 바뀌고 이러면서 시장을 끌고 가는 거고 지방 광역시도 부산의 재건축이 활성화됐던 때는 부산 구도심이 끌고 갔던 거고요. 뭐 부산은 수영구 해운대가 대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동래구, 금정구가, 남구가, 뭐 연제구가 대장으로 떠오르고 대구도 뭐 수성구 좋은 건 알았지만 수성구는 서초 강남처럼 재건축이 계속됐지만 어떤 그 대구에 있는 뭐 다른 구들도 재개발이 재건축이 되면은 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신축 대규모 대단지 도시들이 지어지는 그런 지역들을 따라가라는 게 첫 번째 콜이고요. 두 번째는 주택도 결국 수요가 그 일반 평균적인 것보다 더 세야지 되는데 그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가구 수요가 대출을 배제하고 본다면은 소득 수요가 대부분이고 소득의 고속 성장이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좋은 직장을 통한 그 근로소득이 키일 수밖에 없어서 항상 그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산업들이 있었고 그 산업들에 따라서 그 산업들이 부각되는 지역 주변의 부동산 시장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기억 날 법한 걸로만 얘기를 하면은 2000년대 초반에 막 중국에서 차화정 드라이브를 걸 때 그때 차화정 조선 드라이브를 걸 때는 그때 막 현대차 기아차 주가 날아가고 이럴 때요. 그때 조선주도 막 미포 50만 원 가고 이럴 때 그때 보면은 조선 기자재나 관련한 중공업 기자재를 하는 창원시 주택가의 상승률이 진짜 막 진짜 산으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울산은 막 울산 뭐 현대백화점 얘기를 하면은 거기는 뭐 진짜 막 재벌들만 사나 봐 이러면서 마치 지금 그러니까 시세계 그 명품샵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울산 백화점을 얘기하고 이랬었거든요. 소득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런 산업들이라는 게 시대를 바꾸면서 움직였는데 2010년대의 대장 산업은 IT였어요. 소위 카카오 네이버로 대표되는 그리고 그 회사가 위치한 판교가 진짜 코어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저는 2020년대는 이제 소위 반도체 시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판교로부터도 반도체가 다 이어지는 거긴 하지만은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를 주변 배후로 하고 있는 단지들은 그 가격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가격이 뭐 비서울 중에서 제일 높다 이런 게 아니라 수요가 제일 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폭넓은 그런 강화된 수요 속에서 펀더멘탈하게 건강하게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그게 소위 반도체 벨트를 구성하고 있는 동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평택까지 가는 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평택이나 뭐 동탄이나 이런 지역들을 보면은 그게 그냥 거기가 다른 서울의 어떤 지역들보다 굳이 세야 될 이유를 못 찾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수요가 제일 견조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지역들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가성비 있는 선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투자도 어찌 보면 좀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뭐 아니 뭐 동탄에 뭐 거기에 뭐 20억이야 뭐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도 있지.
있지만 네. 이게 좀 약간 중심축 같은 것들이 좀 이동하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산업축을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움직여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축을 따라서 잘 가시면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산업단지도 건설을 그 삼성물산 했을 때 했었잖아요. 2004년부터 8년까지 탕정 크리스탈밸리 만들 때 네. 그때 원래 천안 아산은 네. 굉장히 조그만 네, 그 그렇죠. 소도시였는데 네. 아산에 현대차 라인도 있었는데 그 디스플레이 팹과 크리스탈밸리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많은 수요가 창출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탕정 안에도 주상복합이 하나 지어졌는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천안 아산 전체로 주택 수요가 크게 확대됐고 그 천안 아산 신도시들이 네. 돌아서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디스플레이 라인이었는데 그 당시 LCD였던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이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규모로 그 몇 가지 산업 도시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가 초기 구성될 때 아니면은 구성되는 지역의 배후 주거 지역 이런 데는 오늘을 보지 말고 이제 내일을 보면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뭐 사실 뭐 계획되어 있고 뭐 예정되어 있는 뭐 미래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뭐 베팅하는 거 자체가 대세적인 뭐 흐름과는 상관없이 뭐 사실 뭐 결정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네. 이 동네에 뭐 주목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뭐 네, 저도 그건 저는 당연한 생각을 거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이것조차도 더 그 위에 있는 그 매크로 환경 하에서 네. 또 자기 자산 배분 하에서 하셔야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는 그렇죠. 마시고. 여기다 대고 또 뭐 네네. 나는 무조건 또 몰빵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네. 또 네, 맞아요. 흐름을 좀 타야죠. 네, 그런데 또 이런 대규모 신도시들은 네. 사실은 다 대부분 공공택지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을 해요. 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을 하니까는 원가 분양이고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뭐 분양을 받거나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전 최근에 그 동탄 호수공원 앞에 분양한 아파트를 이제 다루는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 네. 그게 동탄 호수공원이 동탄 이신도시 남쪽에 있고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다른 아파트를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분상제로 공급이 되지만 요즘엔 분상제 가격도 비싸다고 지적하는 글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조차도 분양을 받지 마라. 이거는 거기에는 그 주택의 대체 비용이 그보다 무조건 높다는 거여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 금액이 소화가 되시는 그러니까 자기소득 12배 이하 소화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청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분상제 가격보다 이하로 한다는 거는 안 되죠.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지금 GTX가 이제 뭐 내년 상반기 지금 개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중심축을 또 뒤흔들 수 있는 또 그런 개념이라고도 생각이 또 들거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서울 중심축으로 아주 단시간 만에 이제 대규모 수송을 할 수 있는 그 교통망이 생기는 건데 그렇죠.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역 교통망이 생기는 거는 대도시권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 상보적으로 서로에게 수혜이거든요. 네. 그래서 연결되는 도시한테도 좋은 점이고 그리고 메가시티 개념으로 보자면은 도시 생활권이 확장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심부에 있는 시장에도 더 좋은 거죠. 잠재 수요가 더 늘어나게 중심부가 더 되는 좋은 거니까. 건가요? 서로 좋아요. 왜냐면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뭐 기빨린다, 뭐 네.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게 세상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연결되는 지역이 저희가 신분당선 때도 봤고 이제 신안산선 때도 보고 있지만 이런 광역 교통망이 건설되고 나면은 결국 연결된 도시들은 다 좋아졌거든요. 왜냐면은 이것도 공식에서 제가 얘기했었는데 입지가 교통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인데 교통이 통근통학지로의 교통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짧아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효용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네. 가치 상승이 상승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입지 상품으로 임차료가 구성되니까 임차료가 올라가고 임차료 올라가면은 매매가도 올라가는 매우 기본적인 구조여가지고 연결되면은 연결된 지역의 임차료가 상승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네트워크 사이즈가 커지니까 전체 도시의 부가가치가 커져가지고 뭐 눈에 당장 띄진 않겠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 영향을 받은 인프라도 좀 좋아지고. 네, 그러니까 중심지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토지에 대한 요구 조건이 더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건 상보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문제는 이런 수도권이 아니죠. 사실은 적게 말하면은 수도권이 이런 거라도 막 연결해줘가지고 네. 어쨌든 뭐 30분, 40분 통근권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비수도권은 이런 게 좀 없다 보니까 이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쏠림이 그냥 한국 전체로 보면은 여기로 생기고 있어가지고 이게 수도권 시장을 더 비대하게 만들고 비수도권 시장을 더 위축시키게 만들고 위축된 비수도권 시장이 더 빠른 속도로 뭐 흔들리게 된다거나 그럼 결국 수도권도 쿠션 쳐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눈에 보이는 좋은 성과들이 보일 것 같고요.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좀 안 좋은 모습들, 낮은 출산율, 지방 소멸 이런 메타들이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아 이제 어떡하지 이제 지방집 팔아가지고 서울에라도 뭐 하나 사놔야 되겠다. 나는 절대 광주에 집은 안 산다. 무조건 난 서울에 사겠다. 뭐 이런 네네. 얘기를 막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제 채부심 채널의 지향점을 사실은 방지를 위한 노력들이 반작용들이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과밀화가 됐다면은 시장에 자연스러운 반작용 시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 채널을 그런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거를 좀 부각시켜주는 형태로 제 채널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기는 없겠죠. 뭐냐면은 막 이제 수도권의 과밀이랑 막 올라가는 데를 좀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인기는 없을 수 있는데 그 말씀하신 지방에 계신 분들조차도 저도 만약에 부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분들이 진짜 농담처럼 얘기를 해요. 여기는 뭐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어보면은 뭐 다 떠나고 있대요. 그래서 근데 부산의 멀티플이 전세 1.5배 받다가 20년 동안 2020년 이후로 신축 주택이 지어지면서 부산시 평균 멀티플이 1.7배로 올라왔다. 멀티플 상승했다는 게 뭔 줄 아냐? 성장주라는 거다. 멀티플 제일 높은 게 서울이잖아요. 세종시가 2.5배로 더 높지만 서울이 2배고 경기도가 1.7배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의 멀티플이 1.5에서 1.7로 떴는데 그거는 부산에 대한 그 전반적인 평가가 올라왔다는 거라서 긍정의 시그널인데 왜 노인과 바다라고 하냐. 이게 사실 이런 자산 시장이라는 거는 병인남님 고향이 여기 서울이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평택이 고향이신 분들은 평택에 있는 고도 국제화 신도시를 못 사요. 본인들이 경험상에서 그거는 완전 논이었거든요. 논 꽝촌이었는데 평당 5,000원짜리인데 와 몇백만 원이라고 막 이런 거고요. 저도 고향이 제주도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어디가 좋다는 소위 육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이해가 안 돼. 거기 옛날에 아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오히려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부동산 분석가로 통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저는 육지 부동산에 대한 선입견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지 부동산에 대한 선입견은 없고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그 선입견만 있는데 제주도 부동산은 메인스트림은 아니니까 그래서 육지를 그냥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부동산 조사 분석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의 그런 평가들이 좀 더 객관적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객관적인 평가들에서는 지방 전체는 아닌데 부산에 한해서만큼은 평가가 역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역전이 왜 일어났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이게 작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달라진 평가가 있다는 거 거기 계시는 분이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무조건 뭐 소멸된다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지방도 지방 나름대로 같이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방은 안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맞아요. 저는 그리고 그런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많은 투자의 기회들은 시장은 A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B가 되었을 때 그때 얼만큼 좋아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은 전부 지방 소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 소멸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꾸로 무조건 서울이어야 되고 서울은 굉장히 고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생각이 혹시 B로 바뀌는 확률은 얼마 정도 되는지 또 그렇게 바뀌면 얼마 정도의 각각 자산의 위아래 조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관성적으로 지방 소멸이니까 뭐 사라지겠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서울은 관성적으로 뭐 천정 뚫고 가겠네 뭐 평당 몇 억 가겠네 이렇게 이제 너무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실 뭐 모두가 생각하는 거에서 기회가 없을 확률이 또 많죠. 사실 투자라는 거는 쌀 때 사서 또 비싸게 파는 거기 때문에 남들과 또 다르게 움직일 때 또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 책이 또 2024 원이 트렌드니까 또 내년 빅 이벤트는 또 총선인데 사실 지금 총선이라는 게 법을 또 바꿀 수 있는 부동산에서는 되게 중요한 또 그런 포인트니까 내년 총선 이후에 어찌 보면 정책 같은 것들도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요. 왜냐하면은 현 윤 정부 부동산 공약들은 다 그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올해 입법화 시도를 했지만 입법화 안 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게 진짜 될지 안 될지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명확해진 환경 속에서 시장도 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요. 노후계획도시법이 저는 내년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후계획도시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것처럼 안전 진단을 면제해줘요. 네. 그러면은 재건축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재건축이 밀려올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는 신축들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축 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희소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결국 부동산은 신축 메타였기 때문에 네. 일기 신도시가 다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이 압도적인 신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거기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데 네. 거꾸로 노후계획도시법이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통과 가능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보다 더 내려갈 것이고 네. 그럼 내려가게 된다면은 현존하는 신축들이 좀 더 프리미엄을 받을 환경이 길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생각하기에 따라서 되게 다른 시장이 구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 결과를 뭐 알면 좋겠지만 네. 네,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지켜보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네. 근데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년 선거가 윤 정부 부동산 정책이 되냐마나의 변곡점이기도 해서 됐을 때 안 됐을 때 그 상황을 각각 생각해 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네. 일기 신도시가 사실 물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동시에 다 지어졌기 때문에 네네. 이게 만약에 되더라도 어디 먼저 해주냐, 뭐 내가 먼저 할 거야 하면서 이거 순서 정하는 것도 사실 이게 엄청난 일일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자본시장의 특징은 네. 그 호재를 즉시 반영하는 자본화가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법이 통과되거나 통과될 분위기가 된다면은 그거를 반영을 할 거고요. 바로 이제 우선은 가격이 네. 반영한다. 다만 그래서 이건 저는 매트릭스에 있는 그 모피어스의 명대사 네. 길을 아는 거랑 걷는 건 다르거든요. 길을 아는 거는 이런 정보가 반영되는 거. 네. 근데 걷는 거는 네오가 걸어요. 네. 얼마나 힘들게 걸어요. 그러니까 모피어스는 네. 길을 알고 있잖아요. 네. 아 이거 누가 나와서 네.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을 다 혁신하고 뭐 하고 할 거야. 네. 너가 그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너가 해. 걷는 거는 너가 걸어. 그러니까 knowing the path랑 walking the path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걷는 거는 엄청 힘든 거예요. 네. 근데 자본화 과정은 그 알아가는 과정이어가지고 자본화 과정은 소위 서류상으로 순식간에 얼마든지 일어나는데 이게 자산시장의 고유한 특징이어서 뭐 2차 전지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성장한다 그러니까 다 반영하는 거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회사들이 그렇게 공장 만들고 그렇게 제품 팔고 수요를 올려야 되고 실적 내야 되고 이거는 힘든 그 걸어가는 과정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내년에 결과가 나게 된다면은 실제 현실화되는 과정에 대한 어려움은 차치하고 위아래로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또 애널리스트이셨으니까 요즘에 그 인허가 또 착공 이게 아주 급감하고 있다 이런 뭐 뉴스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뭐 향후 뭐 2, 3년 뒤에 뭐 공급 부족이 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을 네. 지금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입주 물량의 증감으로 인해서 시장 임차료에 그 변화가 있었던 거는 네. 과거에도 그랬고 그래서 올해의 적은 분양은 분명히 2026년에 적은 입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뭐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임차료에 영향을 분명히 주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다만 이게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2015, 16년에 우리나라 연간 분양은 30만 호 정도였는데 네. 2015년에 52만 호, 16년에 45만 호 분양을 했고요. 이기 신도시 막 분양 못하다가 시장 돌아서니까 일제히 분양하면서 공급 폭탄이 있어서 네. 그때 입주 폭탄이라는 말이 막 그 바이럴이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15년 인허가 와 이거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좀 인허가 뭔가 속도 조절해야 되겠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16년도 45만 호 분양하면서 2년간 100만 호 하니까 그러니까 3년 100만 호 하던 나라가 2년은 100만 호 하니까 50% 늘어난 거잖아요. 그 입주하면은 입주 폭탄 온다고 다 생각하고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16년 17년에 뭔 소리야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입주 폭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캥기는 상황이 됐는데 여의도는 또 이런 사람들을 붙여놓는 게 또 취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애널리고 을이고 네. 이제 갑이 또 계시고 또 막 다른 얘기하시는 애널도 계시니까 네. 막 불러서 입주 폭탄론 얘기해봐 뭐 이런 거고 뭐 공급 부족론 얘기해봐 소위 이렇게 가가지고 네 공급 부족 왜 그러냐면 막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도 입주 폭탄이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입주량이 많지만 그거는 단기간에 나오는 공급 물량의 조정이라고 봤고요. 그 기저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저는 땅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저는 땅이
없다고 이제 레포트를 썼던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9.1 대책으로 신도시를 없애버렸으니까 네. 땅이 없으면 어디다가 짓냐? 그러니까 구도심밖에 없는데 구도심은 증분이 작다. 그러니까 재건축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는 부시고 지어봐야. 네, 넷으로 안 늘어난다. 네, 그러니까 늘어나는 신도시는 700세대면 700세대 올 분양인데 구도심 700세대면 70가구다. 그러니까는 넷으로 안 늘어나고 우리 인구 가구는 증가하니까 네. 수요가 부족하고 계획에도 안 맞고 이게 제 장기적인 공급 부족론이었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시장 살아났으니까 공급 물량 늘어나는 거고 이건 수요 공급 곡선이지 네. 했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 현재 그러면 택지로 대표되는 공급 기반이 없냐? 그건 아니죠. 3기 신도시를 윤 정부가 승계했기 때문에 네. 택지 공급 기반이 있어서 장기 공급 부족이 나올 확률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만 단기적으로 주택 경기가 너무 위축이 되니까 공급이 없고 이걸로 인해서 3년 후에 입주 물량 감소와 그 단기 임차료 상승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만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8년 12월부터 헬리오시티 입주하고 19년 상반기에 경기도에 있는 2기 신도시가 일제 입주하면서 그때도 역전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19년 상반기 역전세가 맞아요. 있었고 네. 전세가 빠지니까 매매가도 빠져가지고 그때 매매가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26년 아마도 뭐 이 되면은 전세가가 공급량 부족으로 올라가고 매매가가 올라가는 이슈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한 반년 정도 임팩이고 그 후부터는 다시 정상화 구간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 정상화 구간 앞뒤의 논리들이 중요한 것이지 이제 특정 시점의 공급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의미를 두지 말자는 거고요. 다만 지금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는 원희룡 네. 장관이 공급 대책을 내야 되는 이유는 이 3기 신도시로 대표되는 공급 기저 이거가 지금 속도가 느리다고 얘기를 네. 하는 거니까 하겠다고 했지만 느린 것도 안 한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숙제를 해야지 네. 숙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에 대책 발표를 하면서 좀 속도를 어떻게 낼 생각인지 이런 거가 결합돼야지 진정한 공급 부족이냐 아니면은 그냥 일시적인 단기적인 공급 위축이냐 거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결국에 같습니다. 이번에 공급 대책이 현실성이 있어가지고 잠깐은 위축됐지만 그 뒤로 공급을 이제 꾸준히 해주면은 잠깐 위축된 걸로 끝나겠죠. 네. 근데 이제 공급이 안 되면은 진짜 이거는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네네네. 이번에 대책이 되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한 2025년쯤 2년 뒤 정도에는 어떤 상황이 될 거라고 좀 보세요? 부동산 시장. 아무래도 그때 되면 조금 금리도 좀 뭐 내려가고 그런 분위기가 있을까요? 네네. 그냥 과거를 반추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이 2011년, 12년처럼 미분양이 좀 쌓였고 네. 고점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일부 주택들이 하락을 했고 네. 그래서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좀 문제가 되고 그리고 부실 대출 채권들이 나오는 일부 은행들이 문제가 되고 네. 그 당시 PF 하는 회사들도 많이 망했고 백대건설사 기준으로도 한 30개 이상이 그때 이제 법정 권리 가거나 부도가 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건설사들도 일부 망하고는 있긴 하지만은 시행사들이 더 위기고 네. 거시경제 환경은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결국은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냐면은 조용히 뭐 드라마틱하게 살아나지 않았지만 한 4, 5년 지나다 보니까 그냥 국민 경제 성장하고 가계 소득이 성장하면서 네. 그 주택 가격이 과거에는 비쌌는데 지금은 안 비싸 보이는 이런 네. 상황이 되면서 그런 상황일 때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주니까 금리도 완화해주고 대출도 열어주고 통화 정책이랑 부동산 정책의 조합으로 완화 사이클을 딱 줘버리니까 이제 시장이 돌아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질이 멸렬한 그런 과정이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막 시장 가격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빠지는 거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막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났을 때는 또 개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일부 개입을 해서 과열되는 것도 막겠다는 게 이번 9월로 증명이 됐으니까 네. 자산 가격의 급락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시장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뭐 한두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가계소득이 꾸준히 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계소득이 늘어서 이걸 커버하는 수준까지 가려면은 저는 한 몇 년 남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매크로 단에서 큰 이벤트가 없다면 네. 그 다음에는 다른 소재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뭐 재건축일 수도 있고 네. 개별 그다음에 뭐 개별 소재. 어떤 소재들일 네. 수도 있고 지역일 수도 있고 면적일 수도 있고 그런 소위 테마 장세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또 한국 경제를 좀 개구리로 좀 비유하신 게 있어가지고 네네. 끓는 물의 좀, 개구리. 네, 그거 좀 재밌었는데 네. 그것도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 과밀화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어느 정도 하실 건데 네. 그 수도권 과밀화의 그 장점을 얘기하는 그런 주체들이 많이 계시죠. 특히 도시의 승리라는 책 같은 걸 보면은 거기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네. 도시 경제학자거든요. 도시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뭔가 집적돼 있다면 좋다고 생각을 네. 하고 단기적으로는 집적돼 있으면 효과가 좋게 나와요. 근데 이런 집적 도시들이 1930년대 이후로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지어졌다가 이제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멸망을 했는데 왜냐면 너무 막 몰아놨더니 네. 부작용들이 커졌거든요. 그리고 도시라는 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특히 어떤 도시들이 망했냐면은 도시 기능을 획정시켜 놓은데 여기는 어떤 뭐 그러니까 우리 용도 지역제처럼 네, 여기는 여기는 어떤 뭐 지역, 주택, 여기는 여기는 어떤 뭐, 지역. 네. 그러니까 이런 데가 시대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리고 거주민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똑같으면은 특정 시간대만 많이 쓰여요. 세종시 네, 같이. 네. 세종시 공무원들 분들 그러니까 점심 시간에 엄청나게 나왔다가 일 시간에 확 들어서 네. 그 빈도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서울로 치면은 강북 종로처럼 거기 인구는 40만 명인데 낮 타임에는 네. 200만 명까지 늘었다가 다시 훅 줄었다가 하니까 그렇죠. 이런 건데 사용차가 많은 도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사용이 되는 이런 교차 사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게 도시경제학 레벨로 보면은 서울의 과밀 집적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면만 있지만은 사실 그 이 기저에는 지방 출산 소멸과 지방 일자리 없음, 그 다음에 서울로의 과밀, 그리고 OECD 평균 2배가 넘어가는 통근 통화 시간이 많아지니까 도시인 전체적으로 다 시간이 없고 시간 부족, 그리고 다른 나라 대비 주거비가 유난히 그렇죠. 높은 구조가 이어지니까 돈도 별로 없는 거죠. 돈이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고 여유가 네.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날카로움이 짜증이 그러니까 많고. 네, 짜증이 많고 그다음에 뭐 인생이 이런 힘들고 상황에 피곤해. 이런 환경에 적응을 하면 결국은 최적화가 되게 되거든요. 네. 이때 뭐 하고 이때 뭐 하고 네. 이때 뭐 하고 이때 뭐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 스케줄이 틀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 칸창해서. 그러니까 느슨한 삶 속에서 뭔가 이변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제 스케줄이 여유 있을 때 부인님도 스케줄 여유 있을 때 누가 맞아요. 나오라 그러면은 나갈게요 이런 건데 이거는 그게 스케줄 안 꽉 돼. 차 있는데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은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게 수도권 러의 삶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지금은 장점들만 보이지만은 사실 눈에 안 보이는 단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단점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출산율이고 네. 그러니까 제가 출산율 같은 걸 보면서 이거 가만 봐라 서울을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자립을 못 하고 있네. 그러니까 서울은 직장만 몰아놨더니 네. 집이 없으니까 자가율이 낮고 그리고 서울에 또 뭐가 없냐면 에너지가 없어요. 서울은 전력 자율화도 그러네요. 5%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꺼버리면은 전라 경사에서 꺼버리면은 네. 안 돌아가. 그래서 여기는 다 아웃소싱 주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전부 아웃소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출산율은 전국 평균 하회예요. 서울 네. 0.7인데 여긴 0.5명이고 9면 0.4가 있어요. 뭐냐면 여긴 사람도 없어가지고 네. 애플 같은 거죠. 선생님이 출산하셔서 우리한테 보내주십시오. 막 이런 거. 그렇죠. 뭐냐 이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명분이 됐던 거는 오직 일자리. 일자리가 여기 있다는 거. 분업화죠. 철저한 분업화 여기는 진짜. 네, 이거 일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아. 때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그 수준의 그 생산성으로 네. 어쨌든 완전 외부에 빨대 꽂고 하고 네. 있는데 근데 막 계속 빨리다 보니까 이제 인구도 보내주고 에너지도 보내주고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자생이 안 되니까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빨 게 없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끓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바로 들어가면 펄짝 뛰지만은 네. 익히면은 삶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삶아지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몇 년간 아름답게 삶아지다가 갑자기 백숙이 될 수도 있다. 제가 요 질문을 왜 여쭤봤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을 뭐 한 10년 정도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한 15년 정도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 한국 부동산 투자가 이제 과거만큼 이 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요걸 좀 궁금했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공교롭지만 너무나 완벽한 양극화로 갈 거라고 저는 완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 시장이 매스 주택 시장이 있고 소위 하이엔드, 소위 럭셔리라고 불리는 하이엔드 시장이 있는데 이 하이엔드 시장이랑 매스 시장이랑 너무나 티나게 갈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논리들은 이런 매스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몰락과도 이어지는 거고 거꾸로 해석하기에 따라서 하이엔드 시장은 앞으로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는 이런 양극화가 더 심할 수 있다. 네. 사실 우리는 자본주의 역사가 거의 뭐 200년 넘어가는 미국 수준의 자산 양극화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만 한국의 단기간의 고도 성장 기간에 같이 성장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자산 양극화를 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가 있는 거죠. 같이 자랐고 컸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 이렇게 자산 양극화 기간이 100년, 200년을 넘어가게 되면은 뭐 저쪽은 소위 뭐 귀족 학교, 네. 뭐 어디는 뭐 그렇죠. 귀족 학교. 외국은 다 우리는 그냥 소시민들. 쟤네가 더 불쌍해 막 이러면서 그냥 뭐 돈 관리하느라 힘들겠다 뭐 이러면서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맥주 마시자. 여기도 낭만이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낭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나라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이제 탄력성이 떨어진 나라로 해석할 수가 있는
있는 건데 한국이 그 변곡점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매스마켓 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개구리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뭐 소수의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뭐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다수는 조금 뭐 좀 상대적으로. 네. 그런데 그분들은 힘들어질 수 아마도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단지에 성벽을 치고 그다음에 단지 밖을 나오실 때는 뭐 UAM을 타고 네. 뭐 그렇게 걸어 이동하시지 다니지 않을까. 않으면서. 거의 도시와 이제 네. 도시와 단절을 하고 네. 그런 왜냐면 단지형 대단지형 아파트들이 지향하는 바가 네. 자급자족형 소도시 그렇죠. 이제 거의 뭐 네. 에베니저 하워드가 전원도시론에서 말했던 소규모 소도시들 묶어놓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쭉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독립하겠다는 건가?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소도시 그러니까 그 독립국가처럼 이제 네. 안에 커뮤니티 다 넣고 네, 모든 거 다 저는 넣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네, 그래서 나중에는 단지에 막 철창 칠까봐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본다면 정말 저는 슬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막 지향하려고 했던 게 더 이상 개구리 삶지 말고 그 지방에도 막 에너지를 좀 보내주고 네. 그다음에 서울이 꽤 외부 의존적이라는 걸 인정해서 주거 기능 네. 뭐 등등 그러니까 업무 기능을 뺀 나머지 기능들을 많이 외부 의존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상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도 하나 짓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신재생 발전소 네. 같은 거는 서울에 충분히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 수요처의 발전소를 짓는 게 사실 효율이 제일 좋아요. 지금 그렇죠. 저쪽 지방에서부터 네. 초전도체도 없는데 송전을 초전도체를 빨리 개발해야지 이런 아니, 마인드잖아 우리나라. 초전도체도 없는데 송전도를 날아가지고 네. 와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에 개발하는 게 좋죠. 그리고 서울 도시계획 2040에서 네. 제일 빠져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기후와 관련된 것도 다 빠져 있어요. 기후. 네, 진짜 이거는 완전 심각한 건데 네. 그 서울이 무려 2050년 탄소 제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2050년 탄소 제로를 하겠대요. 그러면 2040년까지 어느 정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반 정도는 줄여야 네, 되잖아요. 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서울 도시계획에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후나 이런 걸 다뤄야 되는 것도 사실은 서울이 이게 되게 외부 의존적이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방출로는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그렇죠. 뭐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데 네. 근데 그거 뭐 가능한가? 2050년에 줄일게라고 얘기하고 마치 벼락 공부하듯이 네. 2041년부터 하시겠다는 건가? 2040년까지는 안 하다가 뭔가 개발이 되지 않을까요? 초전도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네. 제가 도시 계획자는 아니지만 부동산을 다루다 보니까 도시 그 자체에는 그럴 수 관심이 있죠. 많을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2018년에 썼던 책에서 보면은 도시가 복합적인 기능이 되어 있는 도시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네. 주거 단독 기능 이런 일기 신도시가 원래 주거 단독 기능으로 그렇죠. 개발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시 기능상에서 막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도시계획의 역사를 보면은 그냥 여러 가지 그 시대적인 위기를 많이 반영을 했는데요. 현재는 그런 거대한 시대적인 아젠다들이 거의 없어지고 그냥 도시 경제학적 측면에서 집적으로 가자 이러면 막 가고 있다 보니까 네. 부작용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거 좀 다뤘으면 좋겠다. 뭔가 거대 담론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어느 당으로 갈지 기대가 좀 됩니다. 전 정치 절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대 할 생각. 절대 안 한다는 부인나님이 사람들이 지금 저기 청년 유형 같은 걸로 지금 뭐 그런 걸로 하시는 거지. 100만 유튜버를 아닙니다. 컨택하지 저 같은 뭐 이제 작은 채널 이런 분들이 항상 좀 절대 뒤에서 이제 항상 아니요. 저는 제 채널이 정말 커졌으면 좋겠고 벌써 그 이렇게 네. 밑밥 까시는 거 보니까 아니 커진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냥 정말 지방이나 살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치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전 아니고요. 벌써 23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와중이고 이제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부동산 때문에 또 고민 많으시니까 네. 앞으로 다가올 24년 어떤 마인드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지 네.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산 시장에 대해서 인내와 그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현재 요구되는 시대상은 저는 파월이 다 말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우 데이터 의존적인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월 연준 안에서도 지금 뭐 중립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서로 언쟁을 하고 그렇죠. 있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언쟁을 하고 있고 그들이 자기가 유리한 정보들을 가지고 계속 그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거의 40년치 임차료를 일시불로 내고 사야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40년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평생 소득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평생 소득을 다 써서 집을 사는 것이 23년 하반기여야 되는가? 이제 이런
이런 거에 대한 네.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국가들에서 저도 그렇지만 그냥 사회생활 한 7년, 8년, 10년 정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돈이 조금 모이기 시작을 하고 그럼 모인 돈을 가지고 그다음부터 한 10년 정도 되면은 집을 사거나 아니면 그 정도 되면은 청약 점수도 올라갔으니까 청약을 한다거나 하면서 전체 평생 소득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되는데 사회생활 하는 2, 3년에 바로 꽤 괜찮은 집을 사야 되고 그런 판단을 너무 조기에 하시면은 나중에 더 좋은 판단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지금 거에 어떤 묶여 있게 되면서 네. 그래서 데이터 의존적으로 여유를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집이 금방금방 사고 파는 주식 같은 자산이 아니어서 진짜 요즘에 유동성이 말라가지고 네. 제 주변에 집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인내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내년은 총선도 있고 그다음에 특례 프로그램의 유무도 매우 중요하고 가계 대출이 진짜 정부나 금융 당국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는지도 너무나 중요한 거여서 그런 거를 보시면서 과학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 초반에 사실 뭐 어떤 이벤트 같은 거나 변수 같은 것들이 좀 몰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 가지고 네.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